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순천에서 어렸을 때 인신매매를 당할 뻔했다. 그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2005년 태풍 나비가 왔을 때였지요. 그날 저는 할머니 댁을 같이 아버지와 갔다가 저는 일요일 토플 시험을 봐야 해서 토요일 3시 고속버스차로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막 태풍 나비가 때문에 난리 나서 차도 엄청 막히고 비도 장난 아니게 와서 예상 도착 시간보다 3시간 정도 더 걸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이다 자자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뒷좌석 창가 두 번째 좌석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잠깐 휴게소에 들릴 때 깼는데 귀찮아서 안 나가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처박고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이 거의 깨기 한 2초 전에 문득 어떤 할머니가 신고 있는 파란색 고무신을 봤습니다. 그냥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눈 감으면서 그냥 본 거여서 아무 뜻 없이 다시 잠을 자고 수원 고속버스 터미널에 새벽 11시인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집이 안양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려고 노선을 봤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한 30분을 기다려도 막차가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제가 기다리는 노선을 말하면서 앞에 남자 두 분을 가리키면서 수원역까지 같이 타자고 저한테는 1,000원만 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좋다고 하고 합승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분이 앞에 타고 제가 그 남자 사이에 타게 됐습니다. 집이 안양인지라 저는 당연 수원역에 내리면 안양까지 가는 게 훨씬 쉬울 거라 생각하고 탔었죠. 게다가 수원 지리는 정말 몰라서 차가 가는 게 이 방향이 맞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계속 가고 있었는데 순간 정말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멀어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타고 출발한 지 15분이 넘었는데 대로변은 안 타고 2차선 국도로 가는 겁니다. 저는 약간 의심돼요. 기사님 지금 가는 방향이 맞나요? 라고 수원역은 말 안 하고 물어보았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하는 말이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이러는 겁니다. 그때 순간 갑자기 소름 쫙 오르고 기사 새끼가 잘못 말한 걸 아는지 모르는지 혼자 쪼개고 있고 앞에 탄 할머니도 실실 쪼개는 겁니다. 그때 파악했죠. 할머니 신발이 시발 파란색 고무신인 겁니다. 처음부터 저를 타겟으로 삼고 계속 쫓아온 거지요. 이거 납치다. 나 팔려가는구나. 게다가 차가 운행 중에 뛰어내리려고 해도 제양 옆으로 그 남자 두 명이 앉아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놈들도 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아예 대놓고 이상한 길로 가더군요. 그러다가 국도 어느 한쪽으로 빠지고 지방도를 타면서 앞에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겁니다. 이제 아예 제 팔을 양옆으로 이놈들이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아파트 뒤에 공터 있는 쯤에 이놈들이 내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렸습니다. 공도 옆 봉고차에서 사람이 실실 웃으면서 차에서 내려 저한테 오는 거 보고 지금이 초인적인 힘을 내야 할 때다라는 생각하면서 그 양쪽에 있던 사람 중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팔꿈치로 올려서 턱치고 왼쪽에 있는 사람 손 뿌리치고 진짜 구라 안 치고 한 2km를 비 오는 날 전력 질주로 날아서 어느 아파트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고 경찰차 타고 경찰서 와서 있던 일 다 말하니까 요즘 이런 수법 존나 많다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조서 쓰고 경찰서에서 자고 다음날 시험은 개뿔 무서워서 보지도 못하고 경찰차로 수원역까지 다시 간 다음에 전철 타고 왔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생각을 조금이라도 안 했으면 아마 인신매매 당하고 발 두 짝 잘렸을지도 모르죠. 두 번째 이야기,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내가 사는 이곳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어느 날부턴가 난 이곳이 무서워졌다. 그 일이 있고부터 내가 사는 아파트는 편북도식의 서민형 임대 아파트이다. 꿈을 안고 젊은 나이에 서울로 상경하여 도시의 변두리에 작은 이 아파트를 갖기까지 나는 짐승처럼 일해야만 했다. 그리고 얻은 이곳. 남들은 초라하게 볼진 모르지만 나에겐 천국보다도 안락한 곳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집이 위치한 12층의 바로 위치 13층의 6번째 집 그곳에 한 여자가 이사 오고부터 나의 삶이 달라졌다. 대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와 단둘이 사는 여자는 새하얀 피부에 깡마른 여자였다. 젊은 나이에 고생을 해서인지 손은 온통 굳은 살 투성이이고
몸은 너무나 말라 나뭇가지로 만든 인형에 옷만 걸쳐놓은 듯이 보인다. 남편은 어디 있는지. 항상 여자만 저녁 늦게 돌아와 하루 종일 혼자 집안에서 놀다 지친 아이를 안고 잠이 든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녀는 미혼모였다. 꿈 많던 여대생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선배와의 하룻밤에 만들어진 아이. 그리고 아이와 함께 그 남자에게 버려졌고 엄한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혼자 나와 살게 되었다는 소문을 같은 아파트의 부녀의 사람들의 수다 속에서 발견하였다. 참 불쌍한 여자네. 저렇게 고생하기 전에는 상당한 미인이었을 텐데 안 됐어. 혼자서 서울로 상경하여 근근히 하루하루를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나로서는 왠지 모를 동질감마저 느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주말이라 간단하게 집안을 청소하던 나는 초인 종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올 사람이 없는데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윗집에 사는 사람인데 인사가 늦었네요. 떡 좀 드시라고요. 그애였다. 언젠가부터 난 모르게 마음에 두게 된 그녀. 난 웃으면서 그녀를 맞았다.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 잔. 아니에요. 할 일이 많아서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처음으로 가까이서 본 그녀는 상당한 미인이었다. 미혼모란 게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놓고 간 떡을 맛있게 먹고 난 그녀의 접시를 돌려줄 마음에 과일로 접시를 채워서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집 앞, 먼 거리도 아니다. 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오면 되는 이곳에 나는 처음으로 와본다. 새삼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집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나는 집 앞 복도에서 이웃집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에게 얻어맞고 있는 그녀의 아이를 발견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린 아이를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하니? 나는 너무도 화가 나는 마음에 소리를 떽 질렀다. 그 소리에 놀란 녀석은 그대로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고 난 울고 있는 그녀의 아이에게로 다가갔다. 너 여기 1306호에 살지? 괜찮니? 다정한 내 말투에 눈물을 닦고 있던 아이는 와락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다. 지근한 마음에 아이를 안고 다독거리고 있던 내 뒤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죠? 넌 왜 울고 있어, 상혁아? 아이의 이름이 상혁이란 건 그때 알게 됐다. 난 그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떡은 맛있게 먹었노라고 말하며 돌아섰다. 잠시만요. 괜찮으시면 들어오셔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고. 끝을 흐리는 그녀의 말이 나는 너무나 반가웠다. 흔쾌히 난 그녀의 집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생각보다 아기자기했다. 같은 평수에 같은 모양의 나의 집과는 너무나도 다른 느낌이었다. 무척이나 부지런한 여자인가 보다. 나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며 그녀가 맛있게 타준 커피를 홀짝거리며 그녀와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었다. 나와는 상당히 말이 잘 통하는 여자였다. 그렇게 우린 그날을 계기로 절친한 이웃이자 친구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장맛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저녁 늦게까지 천둥번개를 치며 내리던 어느 날 비가 후 집안을 정리하던 난 또 한 번 초인 종소리에 눈을 돌린다. 누구세요?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상혁이가. 네. 상혁이가 왜요? 무슨 일인데요? 상혁이가 아프단다. 어제 저녁부터 먹은 것을 토하더니 지금까지 열이 39도를 육박한 채로 열이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황급히 그녀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뛰어갔다. 아이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온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웠고 아이는 사경을 헤매는 듯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서 약국을 찾아 헤맸다. 마침 일요일이어서 열려있는 약국을 찾기가 힘들었다. 결국 찾아낸 약국에서 좌약으로 된 해열제 등을 산 나는 재빨리 그녀의 집으로 가서 아이의 옷을 모두 벗기고 좌약을 넣어준 후 시원한 물에 수건을 적셔 아이의 몸 곳곳을 닦아주었다. 그러기를 한참 서서히 아이의 숨소리가 부드럽고 평안해져 갔다. 나는 그제야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날 바라보며 눈물을 짓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머리를 나의 가슴에 안으며 안심하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나는 그만 그녀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개고 말았다. 그녀는 말없이 입술을 허락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려고 하고 있었다.
천천히 그녀의 가슴으로 손을 가져갔고 그녀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있었다. 그녀 역시 나의 바지 지퍼에 손이 가고 있었다. 그때 이미 나의 이성은 욕정을 이기기에 늦었었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갑작스럽게 날 밀쳐내는 그녀. 난 왠지 모를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난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욕정에 가득 찬 한 마리의 짐승이었다. 그녀를 바닥에 눕히고는 미친 듯이 그녀의 옷을 찢고 그녀를 탐하고 있었다. 그녀는 악을 쓰며 발악했지만 나의 두터운 손바닥에 입을 막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렇게 미친 듯이 그녀를 갖고 욕정을 모두 해결한 나는 그제야 그녀의 입을 막았던 손을 놓아주었다. 나불싸 내가 너무 강하게 입을 막고 얼굴을 짓누른 탓에 그녀는 질식을 했는지 두 눈을 치켜뜨고 천정을 바라보며 숨이 멎어 있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맨주먹으로 서울로 올라와 친구 하나 없이 지내던 나에게 그녀는 친구이자 애인이며 이웃이었다. 그런 그녀를 난 욕정의 노예로 삼았고 끝내는 살해하고 만 것이다. 멍하니 그녀를 내려다보던 나에게 이젠 살만해졌는지 상혁이가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 엄마는 자? 난 서서히 상혁이에게로 눈을 돌렸다. 아이는 아직 어지러운지 약간은 비틀대고 있으면서도 어린아이 특유의 맑은 눈으로 정말 궁금하다는 듯이 날 바라보고 있었다. 목격자가 있으면 안 되지. 난 서서히 상혁이에게로 다가가 두 손으로 아이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이미 아픈 몸인 아이는 어렵지 않게 내 손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나는 아이의 목과 몸에 남아있을 지문을 말끔히 지우고 온 집안을 어지럽혔다. 그리고 그녀가 평소에 조금씩 모아둔 돈을 들고 그녀의 시신으로 다가가서는 부엌에서 가져온 칼을 가슴 깊이 박아 넣었다. 이렇게 하면 강도 같은 줄 알겠지. 그리고 나는 나의 흔적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챙겨 들고 나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는 욕조에 물을 받아넣고 그것들을 불태웠다. 난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을 했다. 그리고 퇴근길 내가 사는 아파트 건물 앞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와 있는 것을 보았다. 예상대로 특별한 증거물이나 목격자가 없었기에 단순 강도에 의한 강간살인으로 결론 지어졌다. 모든 것이 나의 생각대로 흘러갔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우리 아파트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늦게 그녀가 살던 1306호의 앞을 지나면 누군가가 잡아간다는 것이다. 벌써 어린아이 4명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분명히 그녀일 것이다. 나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녀는 밤마다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을 해쳤을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닿은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없애야겠다고 결론 지었다. 우선 귀신이든 사람이든 난 그것을 만나봐야 할 것이다. 난 어차피 귀신 따윈 겁나지 않는다. 난 이미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놈이니까. 직접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다. 비가 내리던 날 밤, 난 나의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깜깜한 밤, 난 그녀의 아파트로 갔다. 그리고 전에 그녀를 살해했을 때 들고 나온 그녀의 아파트 열쇠로 조용히 그녀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기자기한 그녀의 집. 오랜만에 와본다. 오랜만에 느끼는 그녀의 향기.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검은 그림자 사람의 형체를 한 그것. 나는 좀 더 자세히 본다. 그것은 사람의 전신만한 거울이었다. 검은 형체는 나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나의 손에 들려있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 그랬다. 그동안 이 앞을 지나는 사람을 해친 건 나였다. 오늘도 나는 이곳에서 어젯밤에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 갈아둔 이 칼을 들고 현관문의 작은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사람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난 그때 그녀의 가슴에 칼을 박아 넣었던 그 촉감을 잊지 못한다. 뭔지 모를 짜릿함. 그녀의 음부에 나의 그것을 넣을 때보다 짜릿한. 그 설명하기 힘든 그 느낌. 난 그 느낌에 중독되었다. 오늘도 난 그녀의 아파트에서 밖을 내다보며 또 한 명의 희생자를 기다린다. 세 번째 이야기, 살인사건. 난 서울지검의 검사다. 지금 나의 앞에는 푸른색의 서류철이 하나 놓여있다. 표지엔 모태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혔는. 얼마 전에 맡은 이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만 있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서울 근교 모텔 밀집 지역에서 계속해서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통점은 피해자는 모두 남자. 다들 제법 나간다면 나간다는 인물들. 모건설 업체에 촉망받는 젊은 부장, 성형외과 의사, 벤처기업 사장 등등. 공통점이란 건 남자이고
연령대가 30대 초중반. 하나같이 예리한 칼로 왼쪽 목원저리에 경동맥을 찔려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 그게 전부다. 모두들 한적한 모텔에 미모의 여인과 함께 들어와서는 다음날 아침 방 안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점. 난 지금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한모 여인을 만나러 가고 있다. 좁은 복도 끝에 위치한 문 앞에서 나는 크게 숨을 몰아쉰다. 취조실이라고 씌어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눈부신 미모의 여인이 비스듬히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아, 검사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지검 검사. 어머나, 목소리가 너무 감미롭네요. 나의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르는 여자. 여자로서는 쉽사리 접할 기회가 없는 취조실에서도 긴장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 조사에 들어가죠. 지난 23일 저녁 어디에 계셨죠? 모텔이요.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었죠. 장 X씨와 있었던 건 맞습니까? 네, 그 사람. 인간성이라고는 개만도 못하지만 밤에는 정말이지 쓸만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날 새벽에 장 X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것 아시죠? 네, 알아요. 그리고 그 용의자가 저란 것도 알고요. 방에서는 언제 나가셨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섹스만 마치고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깐 그 시간이 언제냔 말입니다. 검사님은 섹스 후에 항상 시계를 보나 보죠. 전 담배를 피우는데 어쩐지 오늘 밤엔 검사님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네요. 지금 절 놀리시는 겁니까? 아니요. 유혹하는 거예요. 담배 한 대 피워도 되죠. 치료까지 검은색의 핸드백에서 그녀는 역시나 까만색의 담배 케이스를 꺼내요. 그 안은 대조적인 새하얀 담배를 꺼내어 입에 물었다. 그리고는 오른손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긴 담배에 값비싸 보이는 라이터를 든 왼손을 가져갔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담배 연기를 깊이 빨아들이는 그녀. 너무나 섹시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고 있다. 결국 그녀의 취조는 아무런 단서도 얻어내지 못한 채 그렇게 끝이 나고 있었다. 혼자서 나의 방으로 돌아온 나는 사건 현장의 조사 기록을 살펴봤다.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의 흔적이 없었고 침대 위에는 피해자의 정액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욕실에는 샤워의 흔적뿐, 발견된 칼에는 피해자의 지문뿐, 유력한 용의자인 그녀의 지문은 없었다. 모텔의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기록에도 새벽에 유유히 나가는 그녀만이 찍혀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모텔에서 나간 시각은 피해자의 사망 시각과 대략 1시간 정도 차이. 결정적으로 칼에서 나와야 할 그녀의 지문이 없는 것이다.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나는 문득 전화벨 소리에 눈을 뜬다. 네. 바쁘신가 봐요. 그애였다. 내 전화번호는 어찌 알았는지 궁금해할 새도 없이 그녀는 다시 한번 사람을 놀라게 한다. 만났으면 하는데 시간 어떠세요? 저를 만나야 할 일이라도 있습니까? 글쎄요. 없으면 만들어야겠죠. 저 지금 밑에 와 있어요. 창밖으로 제가 보일 거예요. 나는 창가로 가서 블라인드를 살짝 열고 밖을 본다.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 그녀가 보인다. 가로등 불빛을 받아 그녀의 입술이 너무나 섹시하게 반짝거린다. 곧 나가죠. 네. 기다릴게요. 수화기로 그녀의 키스를 받은 나는 나도 모르게 얼굴을 붉힌다. 서랍에서 작은 휴대용 녹음기와 자동차의 키를 챙겨든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킨다.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아, 오셨군요. 가실까요? 어딜 가자는 거죠? 같이 한잔하고 싶어서요. 나는 혹시나 단서를 찾을까 하는 마음에 그녀를 따라 나섰다. 난 그녀의 스포츠카를 타고 한적한 곳에 위치한 조용한 바에 찾아 들어갔다. 그녀와 함께 보드카를 마시던 나는 어느 정도의 취기를 느끼며 그녀를 관찰했다. 당신 정말 섹시한 목소리를 가졌어. 그럴까? 나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전에 만나던 남자들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었어. 모두 섹스밖에 모르는 짐승 같은. 하지만 당신은 달라 보여.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신은 왠지 모르게 차가워 얼음처럼. 왠지 당신은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아. 난 그게 오히려 끌리고. 그렇게 말한 그녀는 날 바라보며 안주로 나온 블루베리를 왼손의 검지와 엄지로 살짝 집어들고는 얘의 그 섹시한 입술 사이로 밀어넣었다. 왼손잡이였군. 취조실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어쩐지 어색해 보인다고 느꼈던 것이 떠오르며 불현듯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 왼쪽 목을 예리한 칼에 찔려 경동맥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 범인은 오른손잡이다. 피해자의 목 왼쪽을 칼로 찌르려면 오른손으로 찔렀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 사건이 다시 한번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끼며 난 허탈한 마음에 술자를 비운다. 우리 검사님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나? 아닙니다. 한잔 하시죠. 그녀가 범인이 아니란 생각에 난 그녀와 편안하게 술을 마셨다. 내일은 또 다른 용의자를 찾아봐야겠군.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우리는 바에서 나와 밤길을 걸었다.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고 우린 모텔 앞에서 발길이 멈췄다. 우리 쉬었다 가요. 이곳에서 말입니까? 정말이지 대담한 여자다. 대체 얼마나 많은 남자와 잠자리를 했을까? 나도 그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도 난 그녀를 따라 모텔 안에 발을 들여놓았다. 방으로 들어간 우리는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뜨거운 입술을 나의 입술에서 떼지 않은 채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나의 와이셔츠 단추를 풀어나갔다. 나 역시 그녀의 가슴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그녀의 원피스를 어깨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허리로 천천히 벗겨 내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이제 나의 입술에서 떠나 야무도 목으로 또다시 등 쪽으로 마치 뱀이 나무를 타고 내려오듯 나의 몸을 휘감으며 뒤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나의 등을 애무하였다. 등 쪽만을 자극해도 이 정도의 느낌이. 나의 흥분이 극에 달하는 순간 문득 나의 머릿속에서 강렬한 스파크가 일어났다. 아차. 난 재빨리 머리를 숙이며 나의 다리 사이로 그녀의 발목을 잡아서 강하게 당기며 그녀를 넘어뜨렸다. 그리고 그녀의 발목을 잡은 채 몸을 180도 회전시켜 그녀의 다리를 꺾음과 동시에 나의 무릎으로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넘어져서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그녀의 왼손에는 아직도 예리한 칼이 쥐어져 있었다. 나는 재빨리 그녀의 칼을 빼앗아 들고 그녀를 엎드리게 했다. 그리고는 허리 뒤춤에서 수갑을 꺼내어 그녀의 손목에 채웠다. 어떻게 내가 범인인 걸 알았지? 당신의 섹스 테크닉에서 힌트를 얻었지. 그래. 난 여기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바에서 왼손으로 안주를 집어들며 당신이 왼손잡이인 걸 나에게 알렸을 때부터 난 당신의 트릭에 걸렸었지. 하지만 당신이 날 흥분시킬 때 문득 떠오르는 게 있더군. 꼭 오른손으로 찌르지 않아도 왼손으로 뒤에서 찌른다면 목의 왼쪽에 상처를 낼 수 있지. 화가 난 듯 미친 듯이 소리치는 그녀를 출동한 경찰들에게 넘기고 난 그곳을 유유히 빠져나왔다. 네 번째 이야기, 아기의 울음소리 아파트. 다른 곳에 비해 이곳은 너무나 삭막하다. 답답할 정도로 붙어있는 사람들. 그들은 남들과 너무나 잘 알 수 있기에 더 멀어지려 한다. 그것이 이곳 아파트다. 우리 집은 나름 부자 동네에 있는 고층 아파트다. 놀이터도 꽤나 고급이며 산책로 또한 공원을 방불케 한다. 하지만 사람을 본 지 오래됐다. 고된 일이 한밤에 끝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좋은 산책로를 아무도 다니지 않게 된 건 그 사건이 있은 뒤였다. 3주 전 캐키 묵은 빨래들을 처리하기 위해 아파트에 마련되어 있는 빨래방으로 향했다. 늦은 밤이었고 빨래방은 지키시는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할머니는 골아떨어져 내가 왔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빨래를 세탁기에 쑤셔넣고 책을 보는데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탁기에서 나는 소리겠거니 했지만 무게감 있는 그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보니 소리가 나는 세탁기 안에 있는 건 있어야 할 빨래가 아닌 아기였다. 아직 눈도 뜨지 않은 탯줄조차 자르지 않은 아기가. 난 두려움을 느낄 틈도 없이 세탁기의 정지 버튼을 눌렀고 아기를 틀었지만 물론 가녀린 숨조차 쉬지 않았다. 젠장. 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빨래방에는 CCTV가 없었기에 범인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아니, 찾게 된다 해도 그 사람도 피해자가 분명하겠지만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빨래방은 폐쇄되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집값을 걱정한 부녀회와 입주민들은 하나같이 이 사건을 쉬쉬했고 기자들에게 돈까지 쥐어주어가며 입막음을 했다. 하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는 날로 더해갔던 건지 하나둘씩 집을 떠나기 시작했다.
소문으로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맨 처음 들었던 집부터 차례차례 이사를 간다는 것이었다. 뭐 나랑 알게 뭐여. 난 착실히 일을 했다. 충분히 고되고 힘든 일이었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 머리가 빙빙 돌곤 했다. 그래서인지 난 집에 오면 항상 잠에 빠졌고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게다가 난 첫 번째로 아기를 꺼냈던 사람이니 아기의 입장에선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응, 벌써 아침인가. 생활의 리듬은 굉장한 거라서 한번 정해져 버린 생활의 리듬은 항상 날 깨운다. 아침 8시 그 시간.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정해져 버린 시간은 항상 그 시간에 날 깨워주곤 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닌 것 같네. 주변이 너무나 어두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핸드폰을 꺼내드려 했는데 알몸이었다. 아무것도 입질 않고 있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납치된 건가? 저기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있는 힘껏 벽을 쳤지만 아무도 없는 듯 했다. 그런데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낯설지 않은 기계음. 그건 세탁기의 기계음과 똑같았다. 차가운 쇠의 느낌과 함께 내 몸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몸이 굴려짐과 동시에 여기저기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 차가운 쇠의 느낌뿐만 아니라 점점 차오르는 물도 함께 날 괴롭힌다. 살려줘 살려줘. 자한 상처에 불오진 물. 동그란 몸 밖의 세상은 내가 살던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그곳이었는데 꿈이었다. 시간은 역시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행이야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런 걸까? 땀으로 적셔진 침대볼을 걷어서 대충 구석에 처박아 두고 샤워를 시작했다. 그런 꿈을 꾸고 나서였는지 아침부터 심장이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그 두근거림은 일하는 곳에서도 계속되었고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조퇴를 한 뒤에 집으로 향했다.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은 아파트 입구부터 시작되었다. 고층에 위치한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자면 더 한숨이 나온다.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나와 수다를 떠는 건지 애들과 함께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시끄러웠다. 물론 그 내용은 듣고 싶지 않은 것들 뿐이었다. 아파트 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둥. 아기 울음소리를 자기도 들었다는 둥의 헛소리뿐이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점점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그 소리가 들렸다. 아기의 울음소리. 설마 아닐 거야. 띵 문이 열리자 그곳은 다행히 아기를 키우는 집의 엄마인 듯했다. 우는 아기를 달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우리 집의 층수를 누르고 상념에 빠지는데 점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울음소리가 똑같이 들려왔다. 점점 내려가는 울음소리와 정면에서 들리는 울음소리. 층층이 올라갈수록 울음소리가 계속된다. 일정한 울음소리가 계속되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우리 집의 층수가 되었을 때 문이 채 열리기도 전에 뛰었다. 내 눈앞에 아기가 울고 있을 것만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다. 집으로 도착해 비번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도 모르게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숨가쁜 나의 숨소리만 방 안을 울렸다. 응애응애 아기의 울음소리는 날 따라왔다. 그것도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다. 울음소리의 근원지는 내 다리였다. 찰싹 붙어서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꼭 잡은 두 손에 깍지까지 낀 채 난 의식이 끊어져 버림을 느꼈다. 머리가 너무 아팠다. 빙빙 도는 것 같은 느낌은 물론 쓰러질 때 어딘가에 부딪혔는지 머리부터 떨어진 건지 이마 쪽 부분이 너무나 아파왔다. 다리에 붙어있던 아기는 사라졌다. 끔찍했다. 내가 처음 발견했을 때의 그 모습. 탯줄조차 잘리지 않은 세탁기에서 돌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아 끔찍하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야 알게 되었다. 이사를 간 사람들의 마음. 하지만 그 뒤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3주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피곤해. 점점 피곤해졌다. 이젠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았다. 왜 그러는 걸까? 충분히 자는데. 자는 시간을 더 늘리려 집으로 빨리 가곤 했는데 그게 그거인 것 같았다. 더 빨리 자야지. 오늘도 그렇게 잠에 빠져버린다. 5번째 이야기, 마누라. 이번이 3번째 실패다. 내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여자. 나의 아내. 난 이 여인을 살해하려 한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만다. 무슨 놈의 목숨이 그리도 질긴지. 5년 전 나와 이 여인은 사랑 없는 결혼을 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녀와 난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여자답지 않게 나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해 오던 그녀. 난 그녀가 너무나 부담스러웠다. 그리고 회사에서 회식을 하던 그날. 난 부장님의 등살에 주량을 넘기고도 2차를 더 진행하여 5차까지 가는 알코올계의 개인 신기록을 경신했다. 술자리가 옮겨질수록 하나 둘씩 귀가했지만 난 부장님에게 붙들려 갈 때까지 가고 말았다. 그때까지 술자리를 지킨 그녀. 결국은 나에게 도전해왔던 부장님도 나의 주량 앞에 무릎을 꿇었고 결국은 나와 그녀 둘만이 남게 됐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나에게 근처의 야관에서 자고 갈 것을 권유했다. 난 그녀를 뿌리치고 택시 정류장으로 비틀대며 걸어갔고 결국은 그곳에서 정신을 놓고 말았다. 다음날 깨질 듯이 아픈 머리를 간신히 베개에서 들던 나는 경악을 하고 말았다. 내 옆에 그리도 끔찍한 그녀가 누워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의 처사이가 생겼고 나는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녀만 행복한 채 오늘까지 이루어졌다. 하지만 난 오늘에야말로 기필코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낼 것이다. 2달 전 난 운명과도 같은 여인을 만났다. 평소와 같이 회사 일을 마치고 귀갓길을 서두르던 나는 횡단보도 앞에 서게 되었다. 문득 바람결에 실려온 향긋한 샴푸 냄새에 고개를 돌린 나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찰랑찰랑한 긴 머리를 쓸어 올리는 새하얀 손. 한 듯 안 한 듯한 옅은 화장에 뽀얀 피부. 꿈에도 그리던 나의 이상형을 그대로 그려놓은 듯한 그녀. 그렇게 황홀하게 그녀를 감상하고 있을 때 신호등의 불빛은 푸른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파란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놓는 그녀. 그리고 그녀 쪽으로 무섭게 달려드는 빨간 스포츠카. 똥의 양아치 같은 녀석이 모는 그 스포츠카는 그녀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난 재빨리 그녀의 어깨를 잡아당겼고 그녀는 휘청이며 나에게 안기게 되었다. 그녀에게 간발의 차이로 비켜 지나가는 스포츠카의 굉음에 놀랄 새도 없이 그녀는 낯선 남자에게 안긴 자신을 발견하고는 새삼 놀라며 황급히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아, 고마워요. 다치신 데는 없죠? 네. 조심하셔야죠. 네. 너무나 놀란 그 쉽사리 가슴을 지정시키지 못하는 그녀에게 난 근처 카페에서 쉬어갈 것을 제안했다. 다행히 그녀는 나의 제안을 수락했고 우린 그렇게 카페에 앉아 잠시나마 짧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안 되고요. 언제 한번 제가 감사의 의미로 식사라도. 다소 진정이 된 듯 그녀는 나에게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연락처를 받아든 나는 속으로 쾌재를 외치며 그녀와의 짧은 만남을 끝냈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 속에 나의 유일한 즐거움은 그녀를 떠올리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기다리던 그녀의 전화가 걸려왔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전에 횡단보도에서 말끝을 흐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나 감미롭게 들리는 나는 재빨리 그녀를 기억하느라고 알렸고 우린 다시 한번 만남을 가졌다. 제법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받은 나는 그녀에게 간단하게 맥주 한잔할 것을 제안했고 그녀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렇게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길고 긴 대화를 했고 난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노라고 고백했다. 그렇게 우린 자주 만났고 나의 마음속엔 점점 그녀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나의 아내. 난 나의 아내를 제거해야 함을 판단했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계획. 난 그것으로 더 이상의 계획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나의 계획은 이랬다. 캡슐의 형태로 되어 있는 비타민제를 한 통 구입하여 아내에게 선물했다. 그리고 일부러 먼 곳까지 가서 쥐약을 한 봉지 구입했다. 구입한 쥐약을 아내가 먹는 비타민제를 몇 알 꺼내어 캡슐의 속을 비우고는 그곳에 쥐약을 채워 넣었다. 그리고는 친절하게 아내의 머리맡에 물과 함께 챙겨 놓았고 아내가 약을 먹기만을 기다렸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약을 먹었는지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다. 난 숨겨뒀던 쥐약을 꺼내어 아내의 지문을 묻혀 아내의 머리맡에 놓아두었다. 그리고는 최대한 슬픈 생각을 해서 눈물을 짜내어서는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 어디다 전화해요? 난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뒤를 돌아보니 아내는 막 잠에서 깬 듯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세상에 코끼리는 독약도 안 통한다더니 160cm가 조금 넘는 키에 80kg이 넘는 나의 아내는 쥐약을 몸으로 삭힌 것 같다. 암튼 이번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나와 아내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의 머릿속에는 항상 아내의 살인 계획만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급히 친정으로 볼일을 보러 간다고 했다. 난 아내에게 나의 차를 타고 가라고 했다. 물론 브레이크의 라인은 끊어놓은 채로. 아내는 나에게 고맙다며 최대한 빨리 다녀오겠노라고 했다. 난 아내를 뒤로 한 채 먼저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리고 하루 해가 지고 저녁 무렵 나는 퇴근길을 서둘렀다. 지금쯤이면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을 수 있겠지. 집 앞에 도착한 나는 다시 한번 절망감을 느꼈다. 나의 집 앞에는 아내가 타고 가기로 한 나의 차가 떡하니 주차되어 있었다. 아마도 아내는 차를 가져가지 않은 모양이다. 나는 처갓집으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아내는 오늘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게 오는 지지리도 좋아요. 실망한 마음에 나의 집 현관 앞에 선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어딜 간 거지? 나가서 아예 돌아오지 말아라. 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TV를 켰다. 저녁 뉴스를 건성으로 들으며 나른한 몸을 쉬고 있을 때 문득 옆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리던 나는 그만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곳에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있었다. 뭐야? 당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그냥 당신이 졸고 있길래 조용히 있었어요. 하여튼 사람 놀라게 하는데 뭐 있어. 나는 신경질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버렸다. 그리고 이내 잠이 든 나는 꿈속에서도 아내를 살해하려 했고 번번이 실패했다. 아침이 되어 출근길에 나선 나는 차 안에서 문득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다.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던 나는 서둘러 귀가했다. 이번엔 기필코 혼자서 파이팅을 외친 나는 아내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아내가 잠이 들기를 기다리던 나는 아내가 완전히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잠자리에서 내려왔다. 도둑고양이처럼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거실로 나온 나는 아내가 사용하는 다리미를 꺼냈다. 그리고 낮에 약국에서 구입한 알코올을 스팀 다리미의 물통 부분에 부어 넣었다. 준비는 이 정도면 됐지. 아침이 될 때까지 설렘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나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바지 한 벌을 꺼내주며 말했다. 내일 모임이 있어서 이걸 입고 나갈 거니까 좀 다려놔줘. 멀리 가는 건가요? 알 거 없잖아. 옷이나 다려놔. 네. 그러죠. 난 아내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집을 나섰다.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과연 이번엔 성공할 것인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 퇴근 시간이 되자 난 만사 제쳐두고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한 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깨끗했다. 거실의 옷걸이에는 아내가 다려놓은 나의 바지만이 말끔하게 펴진 채로 걸려 있었다. 젠장 또 실패인가? 난 두 눈에서 불똥이 튀는 것을 느끼며 아내를 찾았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서 곤히 자고 있었다. 이미 이성을 잃은 나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잠자는 아내의 머리맡에 섰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진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도 미운 나머지 잠자고 있는 아내의 가슴을 들고 있던 칼로 사정없이 찍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 마치 이불을 찌르는 듯한 느낌과 함께 사방으로 튀어야 할 핏자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나에게 아내는 언제 눈을 떴는지 원망스런 눈길을 보내며 말했다. 여보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